푸틴이 먼저 파병에 대해서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 먼저 파병을 제안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파병 나간 군인들한테도 본인들이 어디 나가서 무슨 전투를 누구랑 하는지에 대해서조차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것이 지금 그 해당 병사의 증언을 통해서 드러난 부분이거든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러시아 경제를 재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북한과의 관계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북한과의 관계를 먼저 정리해라, 이런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양에서 온 김금혁입니다. 현재는 채널A랑 그리고 TV조선에서 북한 관련 시사평론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배경과 북한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제 북한군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한 게 이제 작년 11월쯤에 이제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등장을 했고, 약 1월부터 이제 한 달이 아직 안 됐습니다. 1월부터 본격적으로 북한군의 어떤 전투 투입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작년 8월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서 군사동맹에 준하는 그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까?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사조에 들여다보면 양국이 전쟁에 돌입하게 된다면은 가지고 있는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돕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항을 놓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것은 사실상 군사동맹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아마 그때부터 이 북한군의 투입은 어느 정도는 기정사실화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 밝혀진 데에 따르면 푸틴이 먼저 김정은에게 파병에 대해서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 먼저 파병을 제안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는 누가 더 급했냐라는 겁니다. 북한이 더 급했냐, 푸틴이 더 급했냐. 얼핏 봤을 때는 현재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고, 또 정말 70만 명에 달하는 러시아 병사들이 죽거나 사상당했기 때문에 러시아는 그 전투력의 손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북한에게 그 전투 병력의 소모, 그 전투 병력의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북한군이 먼저, 김정은이 먼저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파병을 할 수 있다라고 선 제안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 말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보다 북한이 훨씬 더 그 국내 상황이 안 좋다. 즉 북한은 어떻게든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러시아 전선에 병사들을 파병하는 것으로서 그 돌파구를 열려고 좀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겠죠. 뭐가 어떻게 급했냐? 뭐 얼마나 급했길래 자국 병사들을 그렇게 의미 없는 전쟁에 총알바지로 내세울 만큼 그런 절박함이 작동이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가장 단편적으로 현재 북한의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환율인데요. 기본적으로 북한의 환율은 7,000원에서 9,0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상당히 높은 거였어요. 북한의 경제가 안정적일 때보다도 약 2배 정도 높은 그런 환율이었는데, 지금 현재 환율은 18,000원에서 20,000원 사이입니다. 즉 높다고 여겨지는 그 환율보다도 3배 가까이가 더 뛰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 북한의 환율 상황을 대한민국으로 등치시켜서 생각을 좀 해보면, 지금 환율이 약 1,400원대이지 않습니까? 그 1,400원대도 지금 높다고 아우성치고 있죠. 근데 그 환율이 갑자기 뭐 한 3,000원, 4,000원대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대한민국 경제가 정말 올스톱 됐거나 아니면 정말 어떻게 보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위기감이 들 정도의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 상황이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약 1년 가까이 지속이 되고 있으면서 결국은 이 내부 경제 상황의 악화는 아무리 김정은이 독재 권력을 강화하고 싶어도 강화할 수 없는 그런 매우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지금 점점 약해지고 있는 본인의 권력, 그리고 그 권력에 대해서 왜 이렇게 똑바로 경제를 못하냐라고 아우성치는 이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대량의 현금이 필요했고, 또 러시아로부터 즉각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무언가의 어떤 지원들이 필요했습니다. 즉 이런 것들을 내가 받아왔다라고 북한 주민들에게 성과로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즉각적인 조치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단으로서 파병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좀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단순히 얘기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좀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개입을 하고 나서 많은 국제사회가 우려하다시피 또 북한이 병사들을 보내기 이전부터 개입은 해왔습니다. 무기 수출이라든가 지금 현재 러시아군이 사용하고 있는 포탄의 약 30% 정도가 북한산이거든요. 그리고 러시아가 발사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의 60% 가까이가 심지어 북한에서 보내준 겁니다. 이미 확인이 된 바들이거든요. 그리고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뭐 소총화기라든가 뭐 총알이라든가 포탄이라든가 정말 많은 부분에서 북한은 이미 러시아를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매우 쏠쏠한 현금을 챙겼고, 또 러시아로부터
다양한 군사 기술들을 넘겨받고 있거든요. 북한이 올해 들어서서 발사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있습니다. 신형 탄도미사일인데 북한은 그것을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부르고 그 어떤 요격미사일로도 요격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보루 같은 거다. 북한이 설명을 하는데 그 북한이 과연 그 미사일 기술을 어디서부터 얻었을까를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작년 11월, 12월쯤에 러시아가 해당 미사일과 매우 비슷한 기종의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의 드니프로에 시험 발사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의 그 미사일의 궤적과 또 그 재원과 상당히 비슷한 유사한 미사일을 북한이 이번에 발사 시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미국과 한국을 위협할 수 있는 상당히 질 좋은 무기 또 그리고 그런 무기 기술들을 러시아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것이죠. 러우 전쟁 참여로 인한 북한 내부의 분위기 변화는 어떤가요? 현재까지 우리가 북한 내부의 분위기가 정확히 어떻다라고 가져올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는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론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북한 내부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북한과 통화가 되는 그런 북한 인권단체들의 어떤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들의 그 보고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북한에 있는 그들과 연락이 닿고 있는 휴민트에게 전화 통화를 해서 얻은 정보를 종합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알 사람들은 다 안다라는 겁니다. 북한 당국이 공개적으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심지어 그 가족들한테도 그 사실을 숨기고 있지만 이건 사실 어마어마한 정보기 때문에 그리고 한 120명, 한 200명 보낸 게 아니라 2,000명을 보냈기 때문에 그 12,000명 가족들의 입을 모두 틀어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북한군 파병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핫한 이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외교관들이라든가 외화벌이 일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미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접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입을 통해서도 지금 북한 내부에 다양한 어떤 정보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해당 소식을 접한 북한 주민들 특히나 이 가족들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진다라는 표현이 들릴 만큼 지금 상당히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개입한다라는 것은 사실 단 요만큼의 그 명분이라든가 당위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혀 없거든요. 왜 그 먼 나라까지 가서 북한과 그 어떠한 적대적인 관계에 있지도 않았던 우크라이나와 왜 전쟁을 치러야 되느냐. 그리고 그 전쟁을 치르는 것이 우크라이나와 북한 사이의 관계가 갑자기 악화되어서 두 나라 사이의 문제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 속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러시아의 편을 들면서 러시아 편에서 이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인데 북한 군 입장에서는 본인의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왜 내가 러시아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것은 마찬가지로 파병된 그 가족들한테도 똑같이 그런 영향이 전해지는 것이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이 조금 더 보편적으로 북한 사회에 알려지게 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그 내부 동요라든가 불만이라든가 혹은 그 불만과 동요를 넘어서서 분노라든가 그런 것들은 과연 북한 당국이 어떻게 잘 막아낼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북한과 러시아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편적으로 봤을 때 북러 관계는 현재의 그 공고함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이거든요. 일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이후에 가장 필요한 것이 경제 재건입니다. 이 전쟁이 지금 2022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 2월에 일어났죠. 2022년부터 시작해서 약 지금 2년 넘게 전쟁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의 경제도 상당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유엔이라든가 또 EU라든가 국제사회로부터 다양한 제재를 받고 있고 또 러시아는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러시아의 안에 있는 그 인플루언서들은 영상을 만들거나 콘텐츠를 제작할 때 구글로부터 그 어떤 광고비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딱 그렇게 뜨거든요. 러시아에서 제작되는 모든 콘텐츠에는 광고비를 붙이지 않습니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다양한 각도 또 맥도날드라든가 KFC라든가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다 러시아에서 철수하고 있고 나이키라든가 아디다스라든가 이런 글로벌 기업들도 러시아의 내 매장을 대폭 축소하고 있고 등등 상당히 거센 압박을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그런 어떤 압박에서 벗어나서 러시아 경제를 재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은 전쟁 때문에 망가진 그 관계들 EU 국가들과의 관계라든가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라든가 일본, 한국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 등에 대해서 복원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과 세계 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나라들과 여전히 단절된 채 러시아가 경제를 복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북한과의 관계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뭘 하고 싶어도 북러가 저렇게 밀착 관계에 있으면 부담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북한과의 관계를 먼저 정리해라 이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요구 조건을 받아든 러시아 입장에서는 무엇이 중요할지에 대해서 그때는 선택을 내려야 됩니다. 즉 전후 이 경제 복구가 중요한지 아니면 그 거지 같은 북한과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는 것이 중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저는 사실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 지도자라면 어떤 것이 선후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북한 이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겠죠. 북한의 전쟁 참여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위치나 제재 문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북한의 전쟁 참여 이전과 이후로 북한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 이전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굉장히 작고 못 사는 나라에서 그 독재자, 김씨일가라는 그 독재자가 본인들의 그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즉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는 위협을 차단시킬 필요가 있고 외부로부터 오는 정부를 차단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외부로부터, 미국이나 한국으로부터 오는 그 본인들의 권력을 위협받는 그 행위들에 대해서 억제시킬 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다. 쉽게 말하면 북한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독재 권력이 살기 위해서 핵무기를 만들었을 뿐 그것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어떤 실질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다 정도로 인식이 됐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그 인식이 확 바뀌었다는 겁니다. 즉 은둔형, 본인만 살기 위해서 뭔가를 추구하는 그런 독재자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국제사회에 투사할 수 있는 그런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북한이다. 지금이야 북한이 12,000명, 앞으로 뭐 더 얼마 정도를 추가 파병할지 모르겠지만 병력을 보내고 재래식 무기를 전쟁에 투입하는 식에 그칠지 모르겠지만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 위험한 북한이 만약 이 핵무기를 가지고 국제사회와 대적하려 든다면 그때 가서 국제사회는 상당히 북한을 매우 강대한 적 혹은 매우 위협적인 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고 이미 충분히 그 단계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특히나 EU 국가들 입장에서는 나토 국가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유럽이 동아시아 국가로부터 직접적인 침략을 받은 게 몽골입니다. 그러니까 몽골 전쟁, 몽골의 침략 이후에 처음으로 동아시아 국가로부터 그냥 동아시아 국가가 아니라 아시아 국가로부터 유럽 영토에 대한 침략을 당한 것이 지금 1000년 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느끼고 있는 그 공포라든가 혹은 분노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입니다. 즉 북한 같은 불량배 국가, 유럽이 굉장히 무시했던 그 불량배 국가가 감히 우크라이나 영토에 들어와서 침략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이야 우크라이나와 싸우고 있지만 만약 그 러북 밀착 관계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폴란드라든가 라트비아라든가 리투아니아라든가 이런 이 발트3 국가들이 느끼는 위협은 러시아에 대해서 느끼는 위협과 북한에 대해서 느끼는 위협이 똑같이 진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토 국가들, 지금 폴란드나 이런 발트3국은 다 나토 국가 아닙니까? 그 나토 국가 입장에서는 저 북한의 그 잘못된 야욕을 꺾어 넣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이 생포되었는데 전쟁이 아닌 훈련으로 알고 있었다는 진술에 대한 배경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진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술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북한이 파병 가족한테도 파병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파병 나간 군인들한테도 본인들이 어디 나가서 무슨 전투를 누구랑 하는지에 대해서조차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것이 지금 그 해당 병사의 증언을 통해서 드러난 부분이거든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크라이나에 가서 러시아 군과 함께 편을 모아서 우크라이나 군과 싸운다라는 소식을 매우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북한 병사들한테 알려졌을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왜 거기 가서 싸워야 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동료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실전 같은 훈련을 하기 위해서 보낸다. 그래서 이제 병사들이 도착해서 약 1월 3일에 그 병사가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1월 3일 도착하자마자 실전 같은 훈련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생실전이었고요. 우크라이나 드론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같이 있던 병사들이 다 부상당하거나 다 죽고
그 가운데서 운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도망쳤고 본인은 버려진 거 아닙니까? 버려진 상태에서 3일에서 약 5일간을 방치되어 있다가 우크라이나 군에 의해서 구조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그런 현상이 지금 일개 이 병사한테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2,000명 모두가 아마 비슷한 상황에서 지금 총알바지로 내몰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김주애를 후계자로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매우 명확합니다. 김주애밖에 후계자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일각에서는 김정은에게 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다수의 전문가들은 아들이 있고 숨겨져 있고 어디선가 공부를 하고 있고 김주애는 얼굴마담이다, 내세우기다. 나중에 아들이 장성하면 이제 김주애의 자리를 아들이 꿰찰 것이다 라는 분석을 많이 합니다. 저는 하지만 그 분석이 모두 틀렸다에 좀 더 비중을 둡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가 북한 체제를 분석할 때 가장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입니다. 북한 당국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매체들이거든요. 조선중앙TV에 특히나 이 노동신문에 등장하는 그 김주애의 빈도수라든가 혹은 김주애의 위치를 보면은 과거 1980년대 김정일이 김일성으로부터 후계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때의 그 빈도와 비슷하고요. 그때의 위치와 비슷합니다. 예컨대 노동신문에 김주애가 실리는 사진을 보면은요. 김정은이 원래는 그 신문, 그 등장하는 사진의 가운데 있어야 돼요.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김주애가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김주애가 가운데 있고 김정은이 그 옆에 있습니다. 그 비율로 따져놓고 보면 바로 그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물론 그 사진 하나 가지고 어떻게 모든 걸 판단하냐?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 그런 정황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라는 것은 북한 당국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김주애에게 노동신문이 쓰고 있는 표현을 보면 향도자, 뭐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자제분 이런 말도 많이 쓰고 과거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김주애가 여성이기 때문에 후계자가 될 수 없을 거다라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 김정은도 사실 그렇게 따지면 후계자감은 아니었죠. 북한은 장자승계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인데 그러면 여러분 김정은이 후계자가 되기 전에는 김정철이 후계자가 되어야 되고요. 김정철의 형이 김정남이 후계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첫째, 둘째 다 제끼고 셋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북한은 체제의 안정성을 위해서,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는 원칙이라든가 뭐 전통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매우 손쉽게 뒤집을 수 있는 집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점이고 현재 김주애가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시찰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이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주애는 김정은의 후계자가 맞고 김주애를 내세우고 있는 이유는 후계자감으로서 김주애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반론도 환영합니다. 김주애가 다소 어린감이 있는데 김정은의 건강 악화에 따른 급한 계획은 아닐까요? 그 후계자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어리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철저히 서구화된 시각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바라봤을 때 10대 어린 그 친구가 후계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뭐 예컨대 이런 거죠. 지금 이제 10대밖에 안 된 누군가가 뭐 당대표의 딸이라고 칩시다. 뭐 당대표의 딸인데 그 딸을 지금부터 차기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후계자 수업을 하고 있다. 이건 사실 성립이 안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체제에서는. 하지만 여러분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정상적인 범주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북한은 철저히 봉건사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그 봉건사회와 비교할 수 있는 건 봉건사회죠. 조선시대 때 여러분 우리가 후계자 왕세자를 언제 정했습니까? 세손 때부터 정했습니다. 태어나자부터 세손이라고 불렀고요. 그 세손이 조금 장성하면 세자로 불렀죠. 그래서 세자가 후계자 수업, 그 세자 수업을 받던 시기는 약 8살, 9살 때부터 세자 수업을 받았고 10살, 12살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세자만 가르치는 스승들이 있었고 세자와 같이 수업을 듣는 배동들이 따로 있었죠. 그만큼 지금 북한은 김주애가 지금 12살, 13살 정도로 추측이 되는데 세자 수업을 받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나이입니다. 세자가 아니겠네요. 왕세녀겠네요. 네, 부족함이 없는 나이기 때문에 우리 기준에서 바라보면 이상하지만 북한 기준에서는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여정과 김주애 간의 갈등 관계, 권력 구도는 어떤 상황일까요? 뭐 과거의 갈등 관계가 얼마나 있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런 갈등 관계는 말끔하게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이죠. 일단 첫 번째,
김주애가 등장할 때마다 김여정의 그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김여정의 그 태도는 정말 깍듯하게 마치 오빠를 모시는 것처럼 의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마 사진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김주애가 등장했을 때 허리를 90도로 숙이는 그 고모죠. 고모의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최근에, 정말 최근이에요. 북한이 그 설을 맞아서, 그러니까 2025년 1월 1일을 맞아서 뭐 공연 같은 걸 성대하게 열었는데, 그 공연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다 가족 동반이었어요. 그 북한의 엘리트들은. 당연히 김여정도 가족을 데리고 나왔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점은 이미 후계 구도가 끝났다는 걸 그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김여정에게도 자녀가 있다라는 걸 북한 당국이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 공개를 했다라는 것은 이 자녀들은, 심지어 그 안에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이었죠. 이 아들은 결코 김주애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북한 당국이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개적인 자리에 데리고 나오는 거고, 그 아들과 딸의 손을 잡고 김여정이 이렇게 웃으면서 등장하는 장면이 있고 나서 그 뒤에 그 아들과 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석단에는 없었거든요. 메인 그 화면에는 더 이상 그들이 잡히지 않았는데, 그 뜻은 뭡니까? 그냥 옵조보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냥 원업덤이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한이 그런 장면을 의도적으로 내보냈다는 것은 현재 김주애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 그 누구도 없다라는 것이고, 그 마찬가지로 김여정도 단지 고모일 뿐이고 김정은의 동생일 뿐이지 김주애의 위치를 위협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국제사회는 김주애라는 후계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아직까지 국제사회가 김주애의 지위라든가 김주애의 역할에 대해서는 주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후계자고요. 김주애가 어떤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낸 적도 없고, 그리고 북한의 후계 구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에서 공개된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섣불리 국제사회가 입장을 정하는 것도 조금 무리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켜보는 입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20대가 넘어가는 시점부터, 특히나 김주애가 어떤 공개적인 역할을 맡는 시점부터 아마 입장들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그들이 느끼고 있는 바는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참 황당하다 이런 거겠죠. 그리고 이 4대 세습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북한 체제의 공백기, 위기가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들은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 위기라는 것은 북한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전인미답의 길이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전인미답의 길을 간다라는 것이고, 그 전인미답의 길의 첫 번째 대목은 여성이 최고 지도자가 되어 가고 있는 과정, 그리고 만약 실질적으로 지금은 아버지 김정은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후광에 의해서 후계자로 인정받을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김정은이 사라지고 나면 과연 그 후광이 그때도 비칠 것인가? 그 후광이 얼마나 갈 것인가? 김주애가 그때부터는 아버지의 후광이 아닌 본인의 오로지 능력만으로 북한 체제를 이끌어가고 북한의 어떤 그 엘리트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은부터는 사실 인정을 받기가 어려웠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초창기에 그 많은 숙청이 있었던 겁니다. 자, 김정일의 후계 구도를 보면은요, 김정일이 1970년대부터 1960년대 말에 조선노동당의 과장으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1971년, 72년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북한 내부에서는 후계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다 인정하는 후계자가 아니라 그 최고위급 엘리트층 내에서는 1972년에 있었던 그 당중앙위원회 그 전원회의를 통해서 김정은은 후계자다라고 어느 정도 정해지거든요. 그리고 또 74년에 다시 한 번 더 그게 정립이 됩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게 80년이에요. 80년 조선노동당 제6차 당 대회 때 공개적으로 김정은의 모습이 공개가 되거든요. 그 얼굴이. 그러면 왜 그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개를 하지 않았을까? 를 보면 그 8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북한 내 고위 엘리트들에게 김정일이 인정을 받는 단계였습니다. 즉 당중앙위원회에 들어가서 선전선동부에서 일을 하면서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었고, 그 결과물을 보여주었고, 그 성과를 내면서 일단 첫 번째로 엘리트들에게 인정을 받았고요. 어느 정도 그 작업이 마무리되니까 이제 주민들에게 공개를 한 것이죠. 그 과정이 수년이 걸렸습니다. 또한 80년에 후계자로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공식적으로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오른 건 95년 아닙니까? 94년 김일성 사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장례 기간이 끝나고 95년부터 실질적으로 김정일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됐어요. 자, 그러면 몇 년의 시간이 걸렸죠? 72년부터 95년까지는 2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북한의 엘리트들 중에 김정일의 그 능력에 대해서 혹은 김정일의 그 지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상황에서 갑자기 2009년에 내부적으로 후계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2008년에 김정일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면서 후계자를 빨리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일이 약 2달 만에 사경에서 돌아왔거든요. 2008년에. 그리고 나서 김정은을 급하게 후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후계자 작업을 시작을 해서 2010년 북한 주민들에게 공개하거든요. 그리고 김정일이 언제 죽습니까? 2011년 12월 17일에 죽죠. 즉 주민들에게 공개돼서 2년도 안 된 시점 만에 김정은은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 말은 역설적으로 김정은이 뭘 보여줄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12년 됐을 때 김정은의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던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장성택 같은 사람이었고, 군부에서도 정말 그 누굽니까? 그 총참모장을 지냈던 사람도 결국은 다 숙청을 당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김정은은 본인의 능력치를 보여주기 이전에 본인의 능력에 의문을 품고 있던 그 최고위층부터 제거하는 과정을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됐다는 겁니다.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확인된 정보는 어느 정도가 있을까요? 김정은의 건강 악화는 사실 뭐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그 사람의 외형을 보면 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키가 17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체중이 140kg 정도라고 우리 국정원이 밝혔죠. 그리고 고지혈증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집안 내력에 심근경색은 또 집안 내력입니다. 또한 그 식습관을 보면 혈관 질환이 오기 딱 좋은 그런 식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금하고 매우 늦게 자고요. 거의 새벽 4시, 5시까지도 일을 한다. 그러니까 새벽에 일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술을 굉장히 포금을 하는 스타일이고, 치즈라든가 이런 유제품을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그 건강을 악화시키는 그런 음식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의 건강 상태는 상당히 안 좋다라는 것이 보통의 의학 전문가들의 소견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만 그걸 알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김정은 본인도 잘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본인 건강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약제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혈압을 낮추기 위한 그 뭐 사향이나 그런 것들을 외국에서 수입하기도 하고요. 정말 고급진 약제들을 수입하는 것을 또 우리 정보 당국이 파악을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김정은도 본인의 건강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늘 인지를 하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본인의 그 식습관을 고치지 않는 이상 김정은의 건강 문제는 항상 이슈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향후 5년이 고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각종 성인병을 다 달고 살고, 지금 보면 고혈압도 굉장히 큰 문제고 심근경색도 문제고,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그런 시한폭탄 같은 몸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5년 안에 김정은이 갑자기 급사하는 것도 어쩌면 가능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주의 후계자 지명이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북한 내부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김정은의 건강 문제와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지금 왜 이렇게 후계자를 빨리 세우느냐에 대해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의 건강 문제는 뭐 이런 거죠. 본인의 건강에 본인도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후계자를 빨리 세워서 그 권력의 공백을 메꾸려고 하는 겁니다.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트라우마 중에 하나가, 본인이 후계자로 지정이 되고 최고 지도자로 인정받는 그 과정에서 늘 따라다녔던 것이 경험 부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후계자 수업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그 경험 부족이 김정은에게는 가장 큰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김주애는 그런 과정을 겪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데리고 다니면서 중요한 국가적인 행사 때마다 얼굴을 비추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인 효과입니다. 이런 굵직굵직한 북한의 주요 행사 때마다 김주애가 존재했구나, 김주애가 저 자리에서 후계자 수업을 받았구나라는 것이 각인이 되면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나이는 어리지만 여러 가지 경험치는 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과연 모든 면에서 긍정적으로 비춰질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북한은 매우 가부장적인 사회고, 어린 사람이 권력을 이어받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김정은이 만약 5년 안에 건강 문제가 터져서 갑작스럽게 김주애로 권력이 넘어간다면 김주애는 여전히 10대입니다. 그래서 10대의 최고 지도자에게 북한의 운명을 맡겨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북한 엘리트들도 상당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북한 체제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즉 준비되지 않은
그런 어린 지도자에게 권력이 넘어가게 될 경우 북한 엘리트들은 과연 저 사람이, 저 어린 여자애가 이 권력을 승계받아서 북한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만약 안정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하게 된다면 현재 북한의 엘리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삶이 위협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트들은 이 지속성 그리고 안정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줄을 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내부에서 내전이 발발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꽤 명료한 설명이 된 것 같죠. 북한 엘리트들의 탈북 증가 추세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지금 탈북한 고위급의 북한 엘리트 외교관은 2013년 11월에 대한민국으로 오신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참사로 지냈던 리일규 참사가 있죠. 또 그 전에는 뭐 태영호 공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쿠웨이트에서 대사 대리를 지내시다가 오신 류현우 대사 대리도 있고, 뭐 리성길 이탈리아 대사 대리도 있고, 뭐 많은 외교관들이 2015년 이후에 정말 많이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그들의 탈북 증가, 또한 이제 알려지지 않은 그 고위급 탈북자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통일부 보도에 따르면 김정일 시대에 탈북한 고위층 외교관과 김정은 시대에 탈북한 고위층 외교관의 숫자가 거의 2.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정은 시대에 2.5배가 더 많았다는 거죠. 그만큼 이것은 우리가 뚜렷하게 증가의 추세로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뭐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김정일 체제에서 엘리트들이 느꼈던 그 삶의 만족도라든가 혹은 이 체제가 앞으로 존속할 수 있겠다라는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서 굉장히 약해졌다라는 것이죠. 즉 엘리트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본인의 생존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체제, 그러니까 북한 체제 안에 있는 엘리트들이 무조건 김정은 체제가 마음에 들어서 너무나 완벽해서 그 체제에 순응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들의 입장에서 이 체제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한다든가 혹은 이 체제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든가 혹은 본인의 자녀의 교육 문제에 있어서 매우 걸림돌이 된다든가 등등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김정은 체제를 버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넘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 안에 핵심적인 그 이유는 공통적으로 김정은 체제가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불안감, 그리고 이 김정은 체제 하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불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함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엘리트들이 주로 갖고 있는 불만은 어떤 것일까요? 주로 갖고 있는 불만들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북한의 엘리트들은 다 해외를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북한이 외부 세계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망을 많이 합니다. 즉 북한 체제에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오로지 그 세뇌를 강요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해외에 나오게 되면은 그 모든 세뇌가 깨지는 것이 3개월, 4개월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결국 3개월, 4개월이 지나게 되면은 이 북한 체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이라든가 불합리함이라든가 비인도적 행위라든가 반인권적 범죄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알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그 엘리트들의 마음속에는 불만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불만, 그리고 불만을 넘어서서 가장 큰 것은 신뢰가 없습니다. 즉 김정은 체제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왜 그러면 신뢰가 없음에도 그 체제를 벗어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텐데, 대안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 김정은 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과연 무엇일까? 만약 그 대안이 들어섰을 때 북한이 과연 잘 굴러갈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신뢰가 별로 없기 때문에 혹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모르겠다 싶어서 그냥 머리를 푹 숙이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김정은 체제와 대체될 수 있는 대안을 빨리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그런 대안이 앞으로 지속 가능성이 있다면, 그리고 존속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대안이 훌륭히 김정은 체제를 대체할 수 있다는 믿음이 존재한다면 저는 북한은 매우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가 다 갖춰져야 합니다. 공부를 일단 정말 잘해야 되고요. 네, 정말 잘해서 김일성 종합대학 입학 시험의 문턱을 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김일성 종합대학은 또 특별하게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대학교는 아니고요. 공부를 잘하는 것과 어떤 경제적인 능력과 혹은 이제 그 집안의 토대가 받쳐줘야만 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일성 종합대학에 들어가면 북한에서는 인생이 펴인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 거죠. 북한 상위 1%의 삶은 어떤가요?
뭐 북한의 엘리트 상위 1%라고 했을 때는 뭐 돈은 많이 벌겠죠. 예, 돈은 많이 벌고 뭐 수십만 달러를 벌 수도 있고 10만 달러가 넘는 대동강변의 아파트에서 북한 주민들 대다수가 누리지 못하는 그런 호화로운 생활도 할 수 있고요. 또 자녀들은 뭐 평양 외국어 학원이라든가 이런 매우 고위급 학교들, 매우 그런 상류층 학교들에 보내서 김일성 조합대까지 보낼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단정적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상위 1%의 삶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던 지간에 자유를 누리고 사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사람들의 그 개개인의 삶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느낀 점이 그런 것이었고요. 저도 북한에 있을 때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지금 한국에 와서 한동안 지금은 가족도 생겼고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가 대한민국의 중산층으로서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대학생 때에는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렵게 살았죠. 북한의 삶보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북한에서 살던 때보다는 부족할진 모르겠지만 정신적으로 그리고 이 마음적으로든가 혹은 제가 느끼는 그 여러 가지 자유에 대한 그 풍만함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의 만족감을 저한테 줬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체제의 엘리트들이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큰 돈이 있고 그들이 아무리 좋은 뭐 마이바흐를 타든 뭘 타든 단 요만큼도 부럽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들 역시도 한국에 사는 본인들이 매일 보는 그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에서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본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부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포인트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언제든지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 그리고 단 요만큼의 자유도 주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불만이 자리 잡고 있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는 평범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외교관들이 탈북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해외에 파견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이고 북한 엘리트 탈북을 막기 위한 북한의 대응이 있나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일단 북한도 외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교관들을 파견하지 않는 것은 북한의 어떤 외교를 포기한다는 것과 동치되는 개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그런 어떤 외교관들의 탈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외교관들은 내보내야 됩니다. 하지만 북한이 외교관들을 내보내면서 그들의 탈북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하나둘씩 심어두죠. 예컨대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 아들 한 명이 있으면 아들 한 명은 데리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둘인 경우에는 한 명은 꼭 북한에 남겨두는 그런 정책을 취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녀가 한 명인 경우에도 그 자녀를 묶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교관들이 이제 해외에 나갈 때는 압니다. 본인들이 만약 한국으로 가게 될 경우 남아있는 가족들, 그것이 어떤 직계 가족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형이라든가 혹은 본인의 뭐 아버지라든가 어머니라든가 사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모든 출세길이 막히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은 평양에서 살 수도 없게 되고 다양한 방면으로 압력을 가하고 그들의 평범한 삶을 못하게 막아놓거든요, 북한이.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을 인질로 삼는 이 북한의 고질적인 그런 압박 때문에 많은 그 외교관들이 탈북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북한 엘리트층 탈북이 북한 내부 체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엘리트의 탈북이 이어져야 되고요. 지금까지 물론 우리 기준에서는 꽤 많은 탈북민들, 특히나 엘리트들이 넘어왔다라고 하지만 북한 전체 엘리트의 그 베리에이션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숫자고요.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탈북민 엘리트들이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넘어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넘어온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해 나가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북한 엘리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거든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엘리트들도 주판알을 챙기겠죠. 만약 내가 한국으로 가게 되면 어떤 대접을 받을지 혹은 어떤 사회 속에서 어떤 지위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분명히 주판알을 굴릴 겁니다. 자, 명백한 것은 북한에서 엘리트였다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엘리트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넘어오는 순간 모든 것은 다 제로 베이스가 되고 여기서는 오로지 경쟁에 의해서 자유시장 시스템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보다 명확한 것은 열심히 노력하면 대한민국은 그 성공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즉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의 그 노력과 그 정열과 그런 것들을 한국의 시스템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북한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내가 정말 잘 살아보겠다라는 의욕이 있어도 경쟁 관계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여전히 못 살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한민국은 물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기에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우리 사회는 여전히 노력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 보상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못하는지는 개개인 차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았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엘리트들 입장에서도 만약 본인들이 한국에 갔을 때 본인들이 노력한 만큼의 그 보상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든다면 그들의 탈북 행렬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김정은 체제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라든가 신뢰라든가 그런 것들은 더 균열을 낼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즉 우리 체제가 가지고 있는 우월성이 그들한테 전해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 전해지는 것에서 매개체는 북한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 여기서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고 얼마나 본인들의 노력에 의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런 여부가 전해진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 북한 엘리트임에도 탈북을 결심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뭔가요? 뭐 제가 여타 다른 방송들이나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책이라든가 이런 데서 저의 탈북 계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꽤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오늘 이 채널에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북한에서 살다가 이제 베이징으로 유학을 나갔을 때 유학을 나가서 제가 그 돌아본 북한의 모습, 즉 북한에서 살 때는 몰랐던 그런 북한의 현실들이 눈에 들어왔을 때 느꼈던 저의 그 충격과 그리고 그 분노와 배신감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 탈북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북한 안에 있을 때는 저는 거의 모든 북한 사람들이 그냥 의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듯 북한 체제가 굉장히 훌륭한 줄 알았고 뭐 김시일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주 좋은 지도자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흔히 북한 방송을 보면 위대한 영도자라고 꼭 그 경어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영도자라는 경어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 그 거부감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 유학을 나와서 인터넷을 접하게 되고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 뭐 한국에서 온 친구들과 마주 앉아서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북한에서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나 뭐 흔히 우리가 언론에서 뭐 엘리트 출신 뭐 이렇게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엘리트로서 북한에서 살았던 그 저의 배경,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살았던 그 과거가 굉장히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고 그 정당하게 어떤 우리 집안의 노력에 의해서 어떤 경쟁, 그 정당한 경쟁의 결과로 제가 그런 부를 누리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매우 기형적인 구조에서 그 부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매우 소수로 정해져 있고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누리고 살았다라는 그런 현실을 마주했을 때 죄책감이 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좀 그것을 덜어내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많이 했었고 북한 체제의 변화를 위해서 다양한 할 수 있는 많은 노력들을 좀 해보다가 결국 그 모든 활동들이 발각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특집이라든가 혹은 다른 채널에 가시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4월쯤에 책을 나오는데요. 자서전이 나오거든요. 아마 그 자서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써 있을 것 같습니다. 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북한 매체의 공식 반응은 어떤가요? 북한 매체는 계엄이 일어났을 때 약 일주일에서 약 10일 정도를 아무런 얘기도 안 했습니다. 김정은조차도 이런 방구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깜짝 놀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는 건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왜 계엄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어떤 그 이유가 초반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혼란스러워했죠. 그러니까 이게 계엄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냐에 대해서 좀 저 포함 많은 사람들이 좀 혼란스러웠는데 마찬가지로 북한도 왜 계엄을 일으켰지? 그러니까 계엄을 일으킨 배경에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북한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북한이 지금 간첩들을 정말 많이 파견하지 않습니까? 한국에. 그러다 보니까 간첩들이 다 잡혔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러다 정말 쳐들어오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세 번째로는 북한이 지금 많은 군사 장비를 러시아에 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내부가 좀 텅 비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북한은 뭐 맨날 미사일 도발하면서 뭐 위협하는 것 같지만 속은 굉장히 떨립니다. 이러다가 지금 북한은 보유하고 있는 무기의 절반가량을 러시아에 준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쟁 지속성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죠. 근데 그 상태에서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일으키고 만약 쳐들어오면 이거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한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당분간은 매우 조용히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 그 계엄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거나 혹은 뭐 이것에 대해서 한국을 비판하거나 이러면 그것이 계엄의 정당성으로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북한의 그러한 도발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봐라 북한이 저렇게 도발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서 그 계엄의 정당성으로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한 열흘 가까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조용히 지냈다.
그 이후에 조금씩 그 사태가 진정이 되면서 북한도 이제 한마디씩 거드는데 뭐 그런 거죠.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북한은 늘 언제나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럴 줄 알았다 윤석열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의미 있게 들을 만한 비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 주민과 지도층의 반응은 어떤가요? 지도층은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탄핵 사태에 대해서 북한은 늘 눈여겨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국은 국민들에 의해서 정치 권력이 교체될 수 있다는 것이 매번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선거가 될 수도 있겠지만 탄핵도 어쨌든 뭐 탄핵이 지금 뭐 헌재로부터 인용이 된 건 아닙니다만 탄핵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론이 있고 탄핵을 바라지 않는 국민들의 여론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국민 여론에 의해서 정치 권력이 교체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위협적이죠. 바꿔 얘기하면 북한 주민들이 만약 그 탄핵이라든가 계엄이라든가 그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한국의 그 민주주의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똑같이 그런 것들을 북한에게 요구한다면 북한 당국은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북한 주민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일어서서 저렇게 목소리를 내면 권력을 교체할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심어주면 안 되는 것이죠.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고위층들은 아마 이것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접했겠지만 북한의 대다수 일반 군중은 여전히 이 사태를 구체적으로는 모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북한의 대남 정책과 군사적 움직임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북한이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이 곧 몰락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즉, 이 대목에서 드러난 점은 북한은 언제나 그러했듯 대한민국의 몰락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도 드러난 셈이고요. 그러니까 북한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긍정회로를 그리고 있나 봐요. 자신들만의. 대한민국이 몰락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우리의 그 회복력에 그리고 우리의 그 탄력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북한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는 언제나 위기에 놓일 수 있고 지금이 위기라고 보는데 사실 저는 위기에 놓일 수 있고 다양한 개체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회복 탄력성도 있다라는 점이 저는 북한이 알았으면 하는 점이고요. 하지만 군사정치적인 측면에서 북한은 현재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처지는 아닙니다. 그쪽 한국의 상황이 어지럽고 한국이 지금 대응을 적절히 못한다고 해서 북한이 군사적인 도발을 마음껏 가져갈 수 있는 시절은 아닙니다. 왜냐? 북한은 지금 트럼프를 만났거든요. 대통령이 당선이 되죠. 그러면 한미동맹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북한이 해체하고 싶어하는 그런 동맹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만약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어떤 도발을 하고 이렇게 된다면은 북한이 원하는 한미동맹 해체는 있지 않겠죠. 오히려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북한은 현재 한국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북한은 작년 초부터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남남으로 살자 혹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끊고 아예 남남으로 살았으면 좋겠다가 주요 지금 입장이고 스탠스거든요. 오히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으니 트럼프와 맞아서 뭘 더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더 강하지 대한민국의 국내 정치 상황에 개입해서 뭘 하겠다라는 의지는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능력도 없어요. 우리 정치 상황에 개입해서 북한이 마음대로 북한의 의지대로 우리의 정치 상황을 이끌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북한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남남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자꾸 내비치는 북한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예요. 일단 북한은 남남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의 배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으로부터 넘어오는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한류 얘기도 했고 또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해 보도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의 그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부러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대한민국으로부터 넘어오는 북한 체제에 위협이 되는 모든 영향력을 차단하고 싶어서 남남으로 살고 싶어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으로는 대한민국의 그 어떠한 변화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북한은 결국은 실패했고 못 살고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크게 두려워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그런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포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김정은은. 계엄 탄핵, 체포영장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이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안보와 정세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엄청나죠. 대한민국 기준에서 본다면 뭐 계엄이라든가 탄핵, 국회에서의 탄핵이라든가 또 그 이후에 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체포가 되었고 또 앞으로 탄핵 심판이 조금 가속화되어서 2월 안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치 이슈가 지금 막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적인 이슈들이 커지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대외 신용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가능성이 조금 차단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제사회 기준에서 봤을 때에는. 그러니까 안보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긍정적으로 보기만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의 시점은 더더욱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정치 체제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왜 비관적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뭐 싸움 날 것 같아서 얘기는 못 하겠지만 글쎄요. 우리가 앞으로 더 어려운 싸움에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게 어떤 싸움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로 오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트럼프 취임 이후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집권 때처럼 북한에게 접근하려고 할 겁니다. 즉 그런 어떤 스몰 딜이 있고 빅 딜이 있거든요. 외교가에서는. 스몰 딜이라는 것은 실무 협상 단계에서부터 조금씩 딜을 해나가는 것이고요. 빅 딜이라는 것은 결국은 큰 틀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이 만나서 거국적인 합의를 이루는 걸 우리가 빅 딜이라고 부르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은 빅딜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매우 크게 지르고 그 크게 지르는 속에서 본인이 정확히 원하는 만큼의 포인트를 가져가는 그런 전략적인 사업가 형태의 그 사업가적인 그 기질을 외교에서도 발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기 트럼프 행정부 때를 돌이켜보면 실질적으로 미국이 북한에게 뭘 들어준 건 없어요. 마치 우리가 봤을 때는 그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정말 친해서 뭐 베스트 프렌드 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오고 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결정적으로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줬느냐? 들어주진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원하는 선에서 매우 큼직큼직하게 북한을 다루려고 할 것이고 반대로 보면 북한은 1기 때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기 때만큼 서로가 뭐 3번 이상 만나서 뭐 악수도 하고 뭐 마이 프렌드 뭐 서신을 주고받고 그 정도의 브로맨스를 발휘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유는 트럼프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만 김정은은 2번 다시 트럼프의 그런 화려한 언변술에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계엄, 탄핵과 같은 상황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나요? 트럼프는 그런 얘기를 안 하죠. 트럼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죠. 스티브 배넌이라든가 그런 스티브 배넌 같은 사람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백악관에서 전략 수석 보좌관을 지냈던 사람이거든요. 트럼프의 두뇌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되게 악마 같은 사람인데 굉장히 전략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스티븐 배넌. 근데 스티븐 배넌이 한국 이슈, 특히나 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관련돼서 이제 좀 입장을 듣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었고요. 스티븐 배넌이 운영하는 그 팟캐스트가 있어요. 그 팟캐스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출연을 해서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프로그램 자리가 얼마 전에도 있었습니다. 미국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엄 사태 이후에 그러면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그 이재명의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미국에 대한 입장과 중국에 대한 태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잡게 되면 앞으로 한미동맹이라는 그런 것들이 좀 위협을 받을 수 있고 특히나 지금 미국은 최강도로 중국을 압박하고 싶어 하는데 그 전선에서 막 한국이 이탈한다면 굉장히 큰 손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를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어느 유튜브를 가든 어느 방송을 가든 마지막으로 항상 드리는 말씀은 지금은 정보의 과잉 시대입니다. 정보의 과잉 시대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자기 중심을 잡고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언론에 휘둘리지 않고 본인의 자가적인 판단으로 모든 사안을 보실 수 있으려면 저는 정말 다양한 정보를 접하시고 일방적인 얘기, 듣고 싶은 얘기만 하는 채널들보다는 좀 다양한 일반적인 얘기를 들으셔서 그 안에서 본인이 중심을 잡고 어떤 사안이든지 간에 본인만의 기준에서 본인만의 시각에서 입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해진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짜뉴스, 거짓 선동 이런 것들이 너무나 판을 치고 어떤 것이 거짓이고 어떤 것이 진실인지에 대한 분간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로 접해들고 있거든요. 하지만 거기서도 우리 시민들이 중심을 잡고 옳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무언가에 휘둘리기보다는
본인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시사를 보고 이해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오지랖이고 충분히 이미 그렇게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우리 민주주의가 좀 더 성숙해지고 민주주의가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 정보의 과잉 시대 속에서 본인만의 확실한 입장을 정하느냐인 것 같습니다.